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쵸? 자, 1번. 이집트 신왕국을 세운 아모세 1세는 어떤 정책을 폈는지를 묻고 있네요. 자, 어떤 정책을 폈나요? 이 사람은 왠지 국수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 그 노예? 네. 어떤 정책이요? 네. 국수주의 정책을 폈었죠. 그쵸? 네. 네. 국수주의 정책이 뭐예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네. 큰일 났다. 네, 킹글스요. 큰일 났어요. 자, 뭐예요? 우리나라께 무조건 좋은 것이요 하는 정책이죠. 그쵸? 그래서 외국 사상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웃. 그쵸? 그 사상 탄압했어요. 네, 맞아요. 자, 외국인 어떻게 돼요? 외국인 탄압하는. 탄압했어요. 네, 탄압 어떤 탄압이요? 공직을, 공직을 물려. 네, 그쵸. 공직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외국 기업 어떻게 돼요? 기업 기업은 몰수하죠. 그쵸? 네, 몰수해. 네,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거. 자, 그리고 하트셉스트는 여성이었음에도 파라오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왜냐면 혼자 멀쩡해서. 네, 맞아요. 혼자 멀쩡했죠. 왜 혼자 멀쩡해요? 자기가 라이에 아니야. 다른 그런 후손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트셉스트 말고 다른 자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자손들은 정신이 이상해. 네, 맞아요. 병약했다는 거죠. 그쵸? 네, 병약한 건데, 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쵸? 예,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왜 병약한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왜냐면은 근친혼이라. 네, 맞아요. 근친혼 때문이죠. 그쵸? 그 부작용이 네,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제패한 파라오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투트모세. 네, 투투모세 몇 세예요? 세요. 네, 맞아요. 하트셉스트를 이어서 파라오가 된 그 파라오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연대 혹시 기억해요? BC 언제예요? 1446년, 그쵸? 네. 혹은 뭐 1년을 더할 수는 있죠, 그쵸? 그 연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니까 6년 아니면 47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계산되나요? 자, 왜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그쵸? 네. 네, 건축 연대가 어떻게 돼요? 건축 연대가 네, 1446에다가 빼기 480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6년 966년 976년 아닌가 싶긴 한데 966년 경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쵸? 네, 확정이 돼 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고 하는 기도를 보면 어때요? 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라고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1446년에 이집트를 나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이집트가 어떤 왕조였는가는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한 요 그 하트셉스투나 투투모세 이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 부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집트를 이해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쵸? 기억나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집트 연대는 조금 이렇게 잠정적이지만 네, 히브리 민족이 그 이집트를 나온 그 연대는 사실 이렇게 절대 연대로 이미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근데 세속의 역사가들은 그거를 네, 인정하지는 않죠. 그쵸? 자, 아메노테프 4세는 왜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꿨나요? 왜냐면은 아톤을 믿어서. 네, 아톤만 믿으라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아톤만 유일한 신으로 네, 인정하는 네, 변화를 꾀했죠. 그쵸? 그래서 이름조차도 아케나톤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뭐예요? 사제의 권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제 권력을 약화시. 약화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네, 들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새로운 이집트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실패했죠. 그래서 다음 파라오의 이름이 아예 바뀌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럴 정도로 대실패를 한 겁니다. 자, 아케나톤의 그 치세 때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비로라는 깡패가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힘드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 요청 서신입니다. 군대는 못 보내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우니까. 자, 근데 이 하비로라는 사람은 어떤 이들로 추정이 돼요? 이거 히브리인. 네, 맞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쵸? 아가 이끄는 네, 히브리 사람으로, 그쵸? 네, 추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난점들은 있지만 네, 유력하게 보는 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제왕적 파라오 누군가요? 람세스 2세. 네, 맞아요. 람세스 2세요. 이 사람 이후로는 제왕적 파라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집트가 더 이상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이후로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제왕적 파라오입니다. 해외 원정도 나가고, 그쵸?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건축물을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면은 자기 이름을 다른 파라오의 이름을 네, 맞아요. 그쵸? 자기 그래서, 이름을 네, 맞아요. 아무데나 이 사람 이름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사람 게 아닌 걸로 밝혀진 건물에서도 뭐예요?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지은 거구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쵸? 네, 아무데나 네, 자기 이름 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만큼 과시욕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쵸? 네, 다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쵸?
자, 일단 8번 가봅시다. 이제 람세스 이후에 이집트는 더 이상 제국은 아니게 되고요. 그냥 지역 맹주 정도로 되게 되는데, 왜 그런가요? 왜냐면은 사제들만 부자들. 네, 맞아요. 사제들만의 나라가 되죠. 그쵸?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의 변화에 대응을 잘 못했죠. 자, 이 당시에 외부 세계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네. 타미아 지역에서 대제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뭐 무역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일단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세계 제1의 나라 하면 누구든지 다 어딜 꼽아요? 미국 꼽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시대에는 이 당대 최고의 나라면 거의 다 열이면 열, 이집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몇백 년 이렇게 내려왔던 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도시국가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마무리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대제국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대제국으로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집트를 압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문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상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제1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니라 어딜 꼽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대제국을 꼽게 되는 거고, 상인들도 그래서 이제 무역의 루트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루트가 새로 생겨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의 경제 규모나 국력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축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는 제국을 호령할 만한 그런 규모의 힘을 떨칠 수 있는 나라가 되지는 못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대제국이 이제 그 유명한 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에 아시리아 제국도 있거든요. 이런 대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이집트는 이제 예전과 같은 대제국은 되지 못합니다. 자, 이집트 여자들 자기를 어떻게 꾸몄었나요? 눈에다가 네, 맞아요. 눈 아래다 하면 안 돼요. 여기 거기다 하면 안 돼요. 눈 아래쪽에다가 하면은 다크서클이잖아요. 아이 피곤해가 되잖아요. 어디다가 해요? 눈 위쪽. 눈 위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위쪽에다. 눈 두덩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이라는 안료로, 그쵸? 눈 두덩 위에다가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커 보이고 깊어 보이는 거죠. 그쵸? 그리고 향수도 좋아했었죠. 그쵸? 향수도 뿌리고 보석 같은 걸로 치장하고 그래서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6장이에요. 고대 문명의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하는 이제 거대한 제국들, 이집트가 쇠락하게 되는 외적 요인의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거대한 제국인데 그 제국을 살펴볼게요. 자, 제국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을 얘기를 하려면 이제 우르의 쇠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엔 뭐예요? 수메르 문명으로 시작하죠. 그쵸? 수메르 문명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도시국가 형태예요. 그래서 도시 하나하나가 다 그 나라고
이제 이 나라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힘도 합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전부 다 통일되죠. 그쵸? 사르곤 대제가 세운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예, 대제국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도시국가 형태로 이제 돌아가요. 근데 이 도시국가의 맹주가 뭐였냐면 우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도시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들이 어때요? 힘을 합쳐져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연합 세력?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제국은 아니고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우르가 쇠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은 사실상 그 도시국가 전부가 이제 무정부 상태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서연아, 그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은 서연이는 별 감흥이 없죠, 그쵸? 무정부 상태가 뭔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쵸? 네, 서연아, 근데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없다면은 정부가 자기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서연이가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순돈 네? 뭐라고요? 돼요. 네? 뭐 안 들려요. 다시 한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자, 서연이 지금 옆에 있는 이웃들이 지금 친절하게 잘 살고 있죠. 그쵸? 네, 뭐 서연이네 와서 뭐 해를 가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정부가 일을 안 하면은 그 이웃들이 계속 지금과 같은 친절한 이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죠. 그쵸? 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그 폭동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바로 어제까지 돈을 주고 사던 그 상점을 가서 털어요. 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우리 이웃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건도 사고 인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다 털어서 자기 걸 삼습니다. 이런 게 무정부 상태예요. 대충 감이 와요? 네, 그러니까 도둑놈들 혹은 뭐 강도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잡아다가 벌을 주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안 되는구나가 하나의 공통 인식이 되면서 평화롭게 이웃하고 인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돼서 그 일이 스톱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공통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훔쳐도 벌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가서 훔쳐오려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쵸? 살기 위해서 예, 뭐라도 해야만 되는, 그쵸? 예, 몰려오는 폭도들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그쵸?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예, 수메르 도시 국가들이죠, 그쵸? 수메르 도시 국가들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 그랬냐면은 이제 네, 네, 아카드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는 이제 우르를 중심 도시로 삼아서 한 200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1960년경에 이제 유랑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유랑하는 무리란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 뭐 돌아다니면서 그쵸? 여러 도시들 털어먹고 사는 이제 그런 도시들 그런 이제
무리들, 민족들을 의미를 하는데 얘네들이 좀 굉장히 강성했나 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굉장히 번성했는지 예, 거기를 이제 쳐들어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무슨 뭐 나라를 일구고 도시를 다스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면은 그냥 싹 털어가는 겁니다. 죽이고 학살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쓸고 지나가면은 마치 메뚜기가 이렇게 싹 쓸고 가면은 뭐 남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우르르고 하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싹 털어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서울이 그 중심 기능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서울이 갑자기 뭐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초토화가 됐다고 해보세요. 남아있는 게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스톱돼 버리겠죠. 그쵸?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저기 강도들, 폭도들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오면서 갑자기 이웃들이 다 사납게 변하거든요. 네, 그런 루트로 이제 진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중심되는 도시가 그 기능을 못 해주니까 우르에 복속되어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막 하면서 에, 어,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랑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우르를 덮칠고 메뚜기처럼 싹 쓸어 먹고 간 이후에 이제 중심되는 기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중재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큰 세력이 형성이 되지 못했던 거고, 이집트는 그의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반면에 뭐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큰 제국과 세력권으로 자기 그걸 불려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0년 동안 강력한 힘을 지닌 나라가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1760년 그때까지도 나오지 못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치솟는 물가는 평범한 농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있고 그리고 뭐 좀 하려 그러면 털어가고 이러니까 물자가 부족해지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교역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자가 더 부족하니까 일반 사람들 이렇게 살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200여 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이 그런 환경을 또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이윤과 이자를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한 일주일 굶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누군가 아, 10,000원을 빌려준대요. 그럼 그 10,000원 가지고 한 끼는 먹을 수, 예, 앞뒤 따지지 않고 그 10,000원을 먹겠죠. 근데 그 이자가 다음 날에 10,000원이 또 붙는 거예요. 다음 날 20,000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해도 받아가겠죠. 그쵸? 네. 근데 그 다음 날 20,000원을 갚으려고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네, 없어요. 그러면은 2만 원이 그 다음 4만 원이 되고, 그쵸? 4만 원이 8만 원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빌렸던 그 10,000원이 한 달 뒤에는 몇 천만 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돈 빌려준 사람은 고대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돈 빌렸는데 얘가 못 갚았으니까 얘를 노예시장에다가 팔아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 이제 참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무제한적인 그러니까 그 이윤과 이자를 추구를 또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 법정 이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한 20% 정도가 넘지 않는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럼 1년 뒤에 12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나라에서 금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남의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이렇게 급박한, 그쵸? 네, 그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오늘 뭐 한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 뒤에는 막 몇 억을 막 가져갈 수 있는, 그쵸? 그런 살인적인 이자 이런 건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부가 스톱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걸 빌려서 쓰고, 그래서 가족들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런 고통의 시절이죠. 그런 시절이 한 거의 200년 가까이 지속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제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운 이제 왕 이름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혼돈의 무정부 상태의 수메르 문명 시대를 막을 내린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운 절대 군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절대 군주라는 요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고대 군주의 그 특징하면은 이 절대 군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계곡 하류 일대예요. 그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강 하류지대를 그쵸? 정복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바빌론을 수도로 하는 거대한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예요. 이거를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의 같은 지대에 한참 뒤에요. 그래서 거의 한 1000년 정도 뒤에 똑같은 이름의 바빌로니아가 세워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빌로니아거든요. 근데 고대에 세워졌던 함무라비 시대 때 바빌로니아랑 이 시대의 바빌로니아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워졌던 건 고대 바빌로니아, 에인션트죠, 그쵸?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얘기하고 뒤에 이제 뭐 느부갓네살 나오는 고 바빌로니아는 나중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왕국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빌로니아 최고 신인 마루드크의 지상 대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째 이집트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나요? 네. 이집트에서 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다음에, 그쵸?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죠. 그쵸? 그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골고루 다스리고 동일한 어떤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나름 빌어야 되는데 사제 계층들이 이미 다 있으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거보다 높은 권위를 주장해서 다 통일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쵸? 네,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랑 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뭐예요? 지상 대리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신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신의 아들로서 하는 말이랑 내가 하는 말은 곧 신이 하는 신의 뜻을 반영한, 그쵸? 그대로 신의 반영한, 뜻을 반영하는 거. 네, 네, 거의 차이가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연이가 와서 나 우리 아빠 딸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쵸?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나는 뭐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아오는, 그쵸? 예, 근데 그 뭐예요? 그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예, 자식이라고는 하지 않고 뭐예요? 예, 나는 공직으로 임명받은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서연이도 아빠의 뜻을 잘 알겠지만 이거 봐라 나는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 서연이 아빠의 뜻을 내가 얼마나 더 잘, 그쵸? 예, 펼쳐주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따르면은 곧 누구를 따르는 거다? 최고신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그 정복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의 관습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을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차원 위의 권위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요런 데서 이제 가져온 거죠. 그쵸? 그러면서, 네, 마르드크가 자신이 정복한 땅을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 너희를 정복한 게 뭐 탐나서 그런 게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마르드크가 그 땅을 가서 정복해라. 예, 그리고 그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라 라고 명령해서 내가 예, 이렇게 열심히 그런 걸 한 거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 마르두크 믿잖아. 그러니까 너 나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이 통치에 협조해.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워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쨌든 힘으로 그렇게 정벌을 해가면서 종교의 힘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반발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그쵸? 예. 별개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생각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하니까 예, 그런 어떤 반발들이 안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 아무리 뭐 마르두크가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막 이런 잡음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마르두크의 지상 대리자고, 그쵸? 마르두크는 나한테만 말하니까 예, 마르두크가 나한테 맡긴 일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르두크가 나한테 맡긴 거니까 나는 마르두크한테 가서 뭐 설명을 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걸 하겠다. 근데 어때요? 현지에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견들 반발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서 제국이나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건 신의 뜻이니까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이라 그러면 반발이 많이 일잖아요. 그렇죠? 신의 뜻이니까 너희는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그게 바로 곧 그쵸? 신의 뜻이니까 나는 그게 만약에 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신과 1대1로 결산할 거니까 너희들은 왈가왈부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절대 왕권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고대 바빌로니아를 세워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왕은 신의 대리자로 특별한 선택을 받을 사람이므로 그 마음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에게서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결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신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이제 사상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이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 왕의 권리죠. 왕의 권리는 신에게로부터 이 숫자가 선생님이 약간 좀 헷갈리는데 이게 받을 숫자일 수도 있고 지킬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의 권리는 신이 준 것이다 혹은 신이 지켜준다라는 뜻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왕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는 신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왕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 200년 동안 이제 서로 전쟁하면서 제각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존중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르두크의 대리자니까 내 말에 무조건 따라. 그게 곧 신의 뜻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 일단 따라와. 이런 식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왕들한테는 이제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왕권을 옹호할 때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왕의 그 권한은 신이 준 거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 너희가 왕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그쵸? 뭐 이렇게 딴지를 거느냐? 순종할 생각이나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이 왕권 신수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사실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맞지는 않는 건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 신은 어쨌든 이교신이니까 이제 기독교 이제 사회로 전환이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왕들이 이제 호도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혼란한 그런 시대에서 그 나라들을 통합해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는 사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쵸?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들을 절대 왕정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했던 그 왕이 함무라비 왕이다.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